인생에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거인의 노트. 김익한 지음. 다산북스 출판. 작가 소개. 김익한. 대한민국의 기록을 책임지는 국내 1호이자 최고의 기록학자. 1980년대 격동의 시기와 함께 젊은 시절을 보냈다. 역사와 실천 사이에서 방황하고 고민하던 대학생이었던 그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기록학에서 찾았다. 그로부터 25년 동안 기록에 매진하여 현 국가기록관리제도의 틀을 만들었다.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도쿄대 대학원에서 역사학을 전공했다.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기록학회장과 한국국가기록연구원장을 겸하고 있다. 기록하면 인생의 방향이 보인다. 내가 기록에 매료된 이유는 여러 가지였다. 그중 하나를 꼽아보자면 내가 마주한 학문의 벽을 넘어설 돌파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문예반 선배를 따라 역사학에 눈을 떴다. 그가 내게 했던 말들은 나를 뒤흔들어 놓기에 충분한 것들이었다. 그의 말을 복기해보면 대충 이러했다. 김동인의 소설 감자도 김수영의 시 풀도 모두 역사 위에 존재하는 거야. 역사를 알면 해석도 진실도 명백해지지. 난 그 말과 며칠을 씨름했다. 역사를 알면 정말 뭐든 명징해질 것만 같았다. 문학작품도, 자유를 올가매는 12시 통금도, 또 시골에서 갓 올라온 구로공단 여공들의 삶까지도 역사 위에 올려놓고 살피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분노와 허탈감, 상실감의 실체를 알 수 있으리라 믿었다. 하여 고등학교 시절 내가 대학에 가야 하는 이유는 오로지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였다. 입시 공부에 그다지 열심이지 않았던 나는 역사를 배우고 싶다는 포부 하나만으로 고등학교 2학년 여름부터 미친 듯이 공부에 몰두했다. 학교 앞 독서실에서 먹고 자며 밀린 공부를 빈틈없이 채워갔다. 당시 반에서 중간 정도의 등수였던 내가 서울대 인문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그 미친 공부 덕이었다. 대학은 그렇게 피땀 흘려 얻은 자유이자 꿈이었다. 입학 후 나는 순식간에 역사학에 매료되었다. 선배들이 좋다고 하는 책은 닥치는 대로 구해 읽었고 그들의 말 한마디와 숨소리까지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다. 하지만 하늘은 온전히 내 편이 아니었던 것 같다. 그해 가을,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권총에 피격당했다. 그의 죽음은 세상을 발칵 뒤집혔다. 더불어 나의 세상도 송두리째 흔들렸다. 난 강의실보다는 주로 거리에 서 있었다. 강의실에 앉아 한가롭게 책을 들춰볼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다. 나와 선배, 친구들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다. 다 같이 격동의 거리에 서서 대학 시절의 절반을 보냈다. 그렇게 대학교 2학년이 되었고 부모님의 걱정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국사학과를 선택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공부한 이유이자 나의 희망이었던 역사를 깊게 탐구하고 싶었다. 그런데 막상 학과를 선택하고 나니 마음이 전과 같지 않음을 느꼈다. 당황스러웠다. 그동안은 역사에 파고들며 무언가를 해석하고 또 올바른 방향성을 찾아내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고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거리에서 보낸 1년의 시간이 내 가치관을 뒤흔들었다. 학문을 통해 세상이 나아갈 방향을 찾는 것과 거리에서의 실천, 이 사이에서 방황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다. 역사를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깰 수 없는 벽이 있음을 온몸으로 마주한 것이다. 그렇게 혼란의 시간을 보내던 중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이듬달인 1980년 6월 계엄령 하에서 학과 독서 모임을 했다는 이유로
난생 처음 서울시경 대공분실에서 보름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또 그해 말에는 이른바 무림 사건이라는 서울대 운동권 조직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청 대공분실인 남영동에서 한 달 이상을 보냈다. 결국 감옥을 가는 대신 강제징집의 희생자가 되어 강원도 인제군 원통이라는 곳에서 2년 넘게 군 생활을 했다. 낯선 곳에서 지내는 동안 내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매일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아무리 공부해도 막상 손에 잡히는 것이 없으니 초조했다. 역사도 철학도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는 있었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다. 나는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수단이 손에 쥐어져야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렇게 치열한 고민을 통해 찾은 답이 기록이다. 기록은 이론과 실천 사이에서 방황하는 나를 잡아주었고 고민에 대한 답을 내주었다. 더불어 역사는 이론, 기록은 실천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갇힌 내 생각의 틀도 깨주었다. 이론, 역사를 추구해야 실천, 기록에 도달할 수 있고 실천, 기록을 통해야 이론, 역사에 도달할 수 있다. 기록은 내가 고민해왔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최고의 무기였다. 단순히 생각으로만 머물다가 흩어질 많은 정보를 한데 모으면 그것은 수단이 되고 역사가 된다. 이를 깨닫자 모든 것이 명쾌해졌다. 그렇게 나는 국내 최초이자 제1호 기록학자가 되었다. 지난 25년간 기록학자로 살며 대학과 정부, 사회에 기록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힘썼다. 오랜 기간 기록하고 가르치고 퍼뜨리다 보니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기록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활용하지 못해 여러 면에서 불편을 겪고 있음을 깨달았다. 기록만 잘할 수 있다면 생활과 학업, 일, 관계가 좀 더 분명해지고 해결책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이를 모른 채 허덕이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웠다. 내가 유튜브 채널 김교수의 3가지를 열게 된 계기도 여기에 있다. 영상을 통해 메모를 잘하는 방법부터 공부법, 독서법,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법까지 다양하고 사소한 이야기들을 보따리 풀듯 하나씩 공개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한다는 것이었다. 어찌 보면 기록은 흔하고 쉬운 일인데도 대다수가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기록은 단순하다. 매일의 나를 남기는 일이다. 내가 생각하고 겪고 느끼고 만나고 행하는 모든 것을 메모하면 그 메모에서 자신이 어떤 가치를 중요히 여기는지가 드러난다. 그것을 정리해 남기는 것이 바로 기록이다. 기록하면 인생이 심플해진다. 문제로 여겼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고 고민은 쉽게 풀린다. 난쟁이가 거인의 어깨에 올랐다면 거인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다. 기록도 마찬가지다. 비록 지금의 내가 난쟁일지라도 매일의 기록이 쌓이면 우리는 그 위에서 더 멀리 보고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다. 내가 남긴 기록을 디딤돌 삼아 가장 높은 곳에 선 거인이 된 자신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제목이 거인의 노트인 이유다. 내가 거인의 노트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좀 더 쉽게 살 수 있는 기록법을 전수하고자 한다.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면, 책을 읽어도 남는 것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다면, 회사에서 성과를 높이고 싶다면 답은 기록이다. 기록은 한계에 부딪힌 당신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기록하는 인간. 성장을 지속하고 싶다면 삶을 기록하라.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소개하기가 무척 어려웠다. 기록학과의 교수라고 소개하면 반드시 물음표가 붙어 내게 돌아왔기 때문이다.
기록학과요? 거기서 뭘 배우는데요? 유용한 기록을 모으고 잘 관리해서 사람들에게 서비스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과라고 알려주면 대부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눈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크게 궁금해하지도 않았다. 내가 인생을 바쳐 연구한 학문이 대중에게 가닿지 않는다는 사실은 언제나 슬프다. 하지만 그럴수록 난 더 열정적으로 기록학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오늘 내 강의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기록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행한다면 그뿐이라고 마음을 다잡으며 매일 조금씩 기록을 알렸다. 그 덕분일까? 최근에는 대학에서 기록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정말 멋진 분야에 몸담고 계시네요 하고 응수한다. 과거에는 기록을 작은 메모 수준으로 여겼던 것과 달리 이제는 기록 자체를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움직임도 심심찮게 보인다. 한 예로 주위를 조금만 둘러봐도 기록을 주제로 한 책과 메모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이 넘쳐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5년 동안 기록학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온 나로서는 이 현상이 그저 감사할 뿐이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많은 사람이 기록을 메모와 동일선상에 놓고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지식으로 요약, 정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진짜 내 것이 되려면 메모를 기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책이나 영상에서 소개하는 기록법을 살펴보면 대부분 잘못된 접근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메모를 기록으로 발전시키는 키포인트가 빠져 있었다. 단순히 메모를 남기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잘 정리하고 찾아서 기록으로 남겨야 비로소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가 되는데도 말이다. 이쯤에서 또 질문이 들어올 것이다. 메모와 기록이 많이 다른가요? 그렇다. 메모와 기록은 다르다. 쉽게 설명하자면 메모는 기록의 원천이다. 시간이 부족해서 상대방이 말이 너무 빨라서 등의 이유로 너저분하게 적어둔 것을 메모라 한다면 이렇게 조각난 글들을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기록이라 한다. 즉 기록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적는 메모를 제대로 정리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아마 대다수 사람들에게 아카이브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을 것이다. 아카이브란 자료를 디지털화해 한데에 모아 관리하고 필요할 때마다 검색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쉽게 꺼내볼 수 있게 하는 장소 혹은 그 기록물을 뜻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카이브는 기록물을 모아둔 지식의 보고다. 왜 기록해야 하는가? 나는 기록형 인간이다. 기록은 내 생활의 일부이고 나는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밥 먹듯이 기록하고 있다. 기록형 인간은 산발적으로 흩어진 수많은 지식과 지혜를 자기 안에 깊게 새기는 사람이다. 쉽게 말해 기록형 인간이 되면 매우 똑똑해지는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록형 인간이 되길 권한다. 기록하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라고 기록의 이유와 필요를 전하는 기록 전파자로 살고 있다. 1. 기록은 나를 지속 성장시킨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성장한다. 여기에서 성장이란 계속해서 지식과 지혜를 축적해 나감과 동시에 이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장을 멈춘 인간에게 다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계속 성장하기를 갈망한다. 인간이 성장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 안에서 끄집어내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시너지를 이끌어낼 때 진정으로 도약할 수 있다. 이는 기록의 형태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기록 역시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진화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첫 번째 형태는 외부로부터 쏟아지는 수십, 수천 가지의 지식과 비지식을 체계화하여 요약하고
그 중에서 중요한 정보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다. 두 번째 형태는 내면 깊숙이 존재하는 잠재력을 기록함으로써 외부로부터 끄집어내는 일이다. 다시 말해 책을 읽고 영상을 보고 대화를 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내 안에 쌓인 지식을 기록의 형태로 외부에 표출시키는 것을 뜻한다. 이 두 가지 기록의 형태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순간 기록의 효용이 높아지고 지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 2. 기록은 내 삶의 주도권을 갖게 한다.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삶의 자유를 얻는다는 것과 같다. 언뜻 생각하면 잘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앞서 말한 대로 기록은 정리해서 남기는 일인데 자유분방하게 흩어진 것들에 일정한 질서를 부여하는 건 자유와 거리가 먼 행위가 아닌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혀 그렇지 않다. 내가 제안하는 기록법은 삶의 자유를 지향한다. 나 또한 자유롭기 위해 기록을 시작했다. 이 물건, 저 물건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방 한가운데에 서 있다고 생각해보자. 지금 당장 봐야 하는 책이 있는데 도무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다. 책상 위에는 온갖 책들이 놓여 있고 침대 위에는 잡동사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그런 무질서 속에서 책을 찾기 시작한다. 이제 질문해 보겠다. 어떤 상황이 더 자유로운가? 질서 속에서 얻게 되는 진정한 자유란 바로 이런 것이다. 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일은 덜어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삶을 꾸려나가는 것. 무질서에서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다. 기록한다는 것은 어지럽혀진 방을 멀끔히 정리해 언제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일이다. 당신의 머릿속 방을 깨끗이 정리해 언제든 적재적소에 맞게 꺼내 쓸 수 있는 생각을 차곡차곡 모아둔다면 얼마나 자유로워질까. 그래서 나는 늘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기록하라 라고 말한다. 당신은 여전히 성장할 수 있다. 한 중년 남성이 이런 고민을 토로해왔다. 저는 자기계발을 위해 15년간 독서도 하고 강의도 많이 들었지만 별로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그동안 나는 강의를 하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지적 성장을 향한 열망을 가진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에 늘 놀라곤 했다. 꼭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 아니어도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이 아니어도 승진을 앞둔 직장인이 아니어도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싶어야 한다. 누구나 지적인 사람이 되고 싶고 세상에 대한 통찰력도 지니길 원한다. 인간의 수명은 늘어나는데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하니 적응하고 살아남으려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 책도 읽고 좋다는 강의도 기웃거리는 까닭이다. 그러나 이처럼 열심히 자신을 갈고 닦아도 원하는 만큼의 성장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분명 책을 읽었는데 다음 날, 아니 몇 시간만 지나도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서 첫 페이지로 돌아가야 한다. 강의를 들을 때는 다 이해하고 기억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내용을 누군가에게 설명하려 치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 성과가 느껴지지 않으니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배움을 중단했다가 다시 시도하기를 반복한다. 이쯤 되면 내가 머리가 나쁜 건가? 혹은 나이 탓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성장 욕구가 되레 자괴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나 성장 욕구는 우리 삶의 원동력이자 자기를 돌보려는 아름다운 태도다. 시도와 실패를 반복하더라도 이런 원동력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 당신은 그저 방법을 모를 뿐이다.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꾼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물론 성격이나 삶의 방향을 바꾸는 큰 변화는 결코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작은 변화는 쉽게 이룰 수 있다. 작은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자기 자신을 바꾸고 성장시키며
더 나아가 삶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다. 그러니 변화를 긍정하자. 이제 와서 뭘, 그냥 살던 대로 살자 라는 생각을 버리자. 우리 모두는 변할 수 있고 언제든 성장할 수 있다. 변화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 큰 변화만이 변화라고 생각하고 또 그 결과만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습관이나 루틴, 깨달음 같은 작은 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큰 변화를 결코 기대할 수 없다. 내 얘기를 하자면 나는 본래 내향적인 사람인데 사회생활을 하며 외향적인 성격으로 바뀌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종종 상대방을 과도하게 압박하거나 다소 거친 말투로 대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좋지 않은 습관이 붙은 것이다. 그러다 어떤 계기로 인해 내 말투가 사람들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상처 주는지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매일 조금씩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했다. 우선 말을 신중하게 내뱉었고 되도록 의문형을 많이 쓰려고 노력했다. 대화할 때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부드러운 표현을 썼으니 강의나 발표를 할 때는 말할 내용을 미리 적어놓고 계속 점검하기도 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애쓰며 지낸 6, 7년 사이에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지금도 완벽하다고 말할 순 없지만 스스로 생각해도 큰 변화가 일어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6, 7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6, 7년이 지난 후에도 전혀 발전하지 않은 것보다 낫지 않은가?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6, 7년은 그리 긴 시간이라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이 노력을 지속하면서 매년 아주 조금씩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왔다고 자부한다. 성장하기를 멈추지 말 것. 오래전에 가깝게 지냈던 친구를 10년 만에 다시 만났다고 생각해보자. 친구가 나를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넌 하나도 안 변했구나. 외모를 보고 늙지 않았다는 뜻으로 한 말이라면 기쁠 것이다. 또는 신뢰성이나 순수함 같은 좋은 가치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반대인 경우도 있다. 20대에 만났던 친구를 30대에 다시 만났는데 여전히 20대에 가질 법한 치기 어린 고민을 하고 있거나 예전과 다름없는 불안정한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나이가 들면 성숙해지고 더 좋은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가 아닐까. 올해보다 내년에, 내년보다 후년에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가. 나이가 들었다고 성장하기를 멈추지 마라. 나이 들어 공부하려니 눈이 나빠져서 기억력이나 이해력이 떨어져서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가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핑계에 가깝다. 공부에는 때가 없다. 오히려 살아온 지혜가 무르익었을 때 하는 공부는 성장의 폭을 획기적으로 넓혀준다. 진짜 지식과 지혜로 꽉 찬 사람이 될 기회인 것이다. 지금까지 책의 일부를 낭독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1호 기록학자라고 불리는 김익환 교수는 자기 통찰의 방법은 바로 기록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글쓰기를 통한 기록과 반복, 지속성은 일과 삶의 관계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문제 해결의 열쇠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흔히 쉽게 생각하는 말이지만 실제 오랜 시간 동안 기록을 생활화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김익환 교수는 기록하면 인생의 방향이 보인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교수가 말하는 성장 메커니즘의 3단계는 이것입니다. 1단계, 생각과 경험을 기록한다. 2단계, 기록을 보고 다시 생각하면서 다른 방식을 시도한다. 3단계, 그것을 다시 기록한다. 이 3단계 기록 메커니즘을 꾸준하게 실행해야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기록하면서 자신을 인식하는 게 첫 번째 단계다. 두 번째는 기록을 반복하는 것인데 단순히 되풀이해서 쓰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만의 방식으로 기록을 정제하고 업그레이드 하라는 뜻이다.
오늘은 업무 내용에 대해 기록했다면 내일은 업무에서 어떤 점을 느꼈는지 기록하자. 그 다음 날은 업무에서 느낀 점에 대해 고민한 내용을 추가해서 쓰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록의 반복을 지속하면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하나의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 습관은 인생의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다.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을 명심하라. 또한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가 불안하다면 경험을 기록하라. 답은 과거 속에 있다. 미래가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불안을 극복하면서 답을 찾아 해결하는 건 결국 우리의 몫이죠. 우리가 경험을 기록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뇌는 기억을 왜곡하고 편집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통해 경험을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모든 문제의 답은 바로 우리가 경험한 과거 속에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작가는 기억에 악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메모 습관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기억하지 않기 위해 하는 메모. 두 번째, 생각하지 않는 메모. 세 번째, 재활용하지 않는 메모. 이 글을 보면서 그 3가지가 모두 저에게 완벽하게 해당되어서 좀 찔렸는데요.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메모를 할 때 기억하지 않기 위해서 했고 생각나지 않는 것 위주로 했고 제가 쓴 메모는 다시는 보지 않는, 즉 재활용하지 않는 메모였는데요. 이 잘못된 메모 습관을 반대로 생각하면 좋은 메모 습관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작가가 말하는 메모의 핵심은 누적에서 분류로, 연결해서 아웃풋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루틴과 리마인드, 즉 복습을 강조하고 있죠. 메모가 기록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의식적으로 이전에 쓴 메모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필요 없다면 삭제하고 유용해 보이면 다듬습니다. 이 과정을 무한 반복하라고 하죠. 지식이 지혜로 변하고 자기화됩니다. 알고 보면 단순한데 이걸 깨닫는 게 쉽지가 않죠. 기록하면 인생의 방향이 보인다는 작가의 말처럼 이 책이 그리고 저의 낭독이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가볍게 책 읽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